국정원 출신의 한 여성이 버스에서 민폐를 부리는 조폭들을 참교육하면서 여러 시민들을 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조폭들과 범죄 조직에 얽히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말 오후 152번 시내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차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든 딸 서윤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10살배기 딸의 고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음이었다. 오늘 딸과 함께 보기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인공을 떠올리며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겉보기에는 딸과의 주말 나들이에 나선 더없이 평범하고 다정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의식은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필터링하고 분석하는 거대한 정보 처리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엔진의 미세한 부조화,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하품과 운전 습관, 승객들의 시선이 머무는 방향과 시간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주기, 비상용 망치의 위치까지. 모든 정보는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위험 확률과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쉴 새 없이 갱신했다. 20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에서 블랙 아이리스라는 코드네임으로 살아오며 얻은 숨 쉬는 것과 같은 본능이었다. 블랙 아이리스. 어둠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 적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독침을 날리는 검은 불꽃. 그녀는 위장과 침투, 심리전과 정보 분석의 대가였다. 하지만 3년 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딸 서윤이의 세상에 더 이상 피냄새를 묻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프리랜서 번역가 차수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그녀가 애써 감각의 스위치를 끄고 딸의 온기에 집중하려던 순간 버스 안의 평화로운 소음이 불쾌한 파열음으로 깨져나갔다. 다음 정류장에서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했지만 그 천박함을 감추지 못하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버스에 올라탔다. 그들은 버스 안을 자신들의 거실인 양 활보하며 가장 넓은 뒷좌석을 차지하고 앉아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수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의 분석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위험 등급을 무시해서 경계로 격상시켰다. 중심 인물은 최민준. 오만한 말투, 과시적인 손짓, 주변 사람들을 벌레 보듯 하는 눈빛. 그는 돈과 힘이 세상의 전부라 믿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수연은 잠든 서윤이가 깨지 않도록 아이의 귀를 살짝 막아주었다. 제발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지나가기를. 그녀는 이제 세상의 어떤 분쟁에도 어떤 소음에도 반응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전설적인 스파이의 은퇴를 그리 쉽게 허락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최민준 무리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었다. 두꺼운 전공 서적을 읽고 있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항의했다. 김지수. 수연은 그녀가 버스에 오를 때부터 이미 신상 파악을 끝내놓은 상태였다. 명문대 사학과 3학년. 평범하고 바른 학생. 최민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상대를 사냥감으로 포착한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오, 공부하는데 방해됐나 보네. 학생, 그렇게 책만 파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지. 오빠가 친절하게 알려줄까? 노골적인 조롱과 위협. 그의 동료들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일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잠든 척 눈을 감았다. 침묵의 방관. 그것이 이 도시의 또 다른 소음이었다.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잠든 서윤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는 승객처럼 자연스럽게. 그녀가 최민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버스가 급정거하며 그녀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어머!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최민준의 몸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가 최민준의 비싼 명품 셔츠 위로 쏟아졌다. 아씨! 뭐야 이 아줌마는. 최민준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밀쳐내려던 순간
수연이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속삭였다. 스위스 UBS 은행 계좌번호 7884-29 상하이 푸동지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500만 달러. 더 떠들면 내일 아침 인터폴과 국세청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거야.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의 가장 깊고 은밀한 비밀. 어떻게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바로 하고 최민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옷은 제가 꼭 세탁해드리겠습니다. 명함이라도. 최민준과 그의 무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연은 단 한 방의 물리적 충돌 없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정보.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무기였다. 일상의 소음 속에 숨어있던 전설의 요원.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과 위압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최민준과 그의 일행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방금 전 자신들 앞을 스쳐 지나간 평범한 여성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차수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겁에 질려있던 김지수에게 다가가 휴지를 건넸다. 학생 놀랐죠? 괜찮아요? 지수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남자들이 왜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눈앞의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한 용감한 시민이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네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다시 잠든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까지 최민준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목덜미에 차가운 칼날이 닿았다가 사라진 듯한 섬뜩한 감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여자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그녀가 던진 정보의 파편.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신과 같은 경고였다. 다음 정류장에서 최민준과 그의 무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허둥지둥 버스에서 내렸다. 내리기 직전 최민준은 차마 수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녀가 앉은 쪽을 향해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시선을 던졌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큰 미지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저 여자의 정체를. 그리고 처절하게 갚아주어야 했다. 버스가 떠나고 버스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몇몇 승객들은 수연을 향해 안도와 감사가 섞인 눈빛을 보냈다. 수연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끈을 건드려 버렸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건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한쪽 줄을 건드리면 거미줄 전체가 흔들리게 마련이다. 최민준이라는 독거미의 줄을 건드린 대가는 분명히 돌아올 터였다. 최민준, SJ 글로벌 대표, 신흥 재벌로 위장한 국제 자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 3년 전 내가 국정원을 나오기 직전에 올렸던 마지막 보고서에 있던 인물이다. 그녀는 최민준을 자극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딸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위협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불길한 시선이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스파이의 첫 번째 수칙. 결코 적에게 너의 동요를 들키지 마라. 목적지인 시내 중심가에 도착한 수연이 서윤이를 깨워 버스에서 내리려던 순간 김지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이대로 헤어지면 제가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꼭 음료수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내주세요. 지수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눈빛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 불필요한 관계를 맺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방금 전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끈이 혹시 이 학생에게 다시 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죠. 마침 딸아이도 목이 마르다고 하네요. 수연의 허락에 지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세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북카페로 향했다. 이야기를 나누며 수연은 지수가 명문대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총명하고 바른 학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지성에 수연은 잠시 잊고 있던 평온함을 느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지수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만년필에 수연의 시선이 머물렀다. 검은색 몸체에 은은한 펄이 들어간 지금은 단종된 독일제 구형 만년필. 평범해 보이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명품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만년필의 브랜드가 아니었다. 펜촉과 몸체를 연결하는 은색 링 부분에 바늘 끝으로 새긴 것처럼 아주 작고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비상하는 새의 날개와 방패를 결합한 문양. 그것은 10년 전 그녀가 동유럽의 한 국가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녀의 탈출을 도와준 한 남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양이었다. 수연의 숨이 멎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수 씨, 그 만년필 아주 특별해 보이네요. 수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아, 이거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이에요. 할아버지가 평생을 아끼셨던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저한테는 부적 같은 거예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세상에 이런 우연이. 보이지 않는 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운명적으로 그녀의 삶에 얽혀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개입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과거의 운명을 현재로 불러오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수연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크게 울렸다. 10년 전 동유럽의 차가운 겨울. 독재 정권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마이크로필름을 입수하고 국경을 넘으려던 순간 그녀의 정체는 발각되었다. 비밀 경찰에게 포위되어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던 그녀를 구해준 것은 그 나라의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던 한국인 노교수 김태성이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력 때문에 조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던 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비밀 경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기만 작전을 펼쳐 수연이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수연은 떠나기 전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정보원에게 특별히 부탁해 제작한 2만년필을 선물했다. 지혜의 방패가 자유의 날개를 지켜주기를. 그런 의미를 담은 문양과 함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할아버님 성함이 김태성 교수님이셨나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다. 네,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앞에 이 맑은 학생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손녀라니. 운명은 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래전 할아버님께 아주 큰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수연의 고백에 지수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그저 가끔 이국 땅에서 길 잃은 아주 용감한 새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알쏭달쏭한 말씀만 하실 뿐이었다. 그 용감한 새가 바로 눈앞에 이 여성이었다니. 세상에 할아버지는 늘 궁금해하셨어요. 그분이 무사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연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국정원의 엄격한 규정과 과거를 잊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뒤늦은 후회로 밀려왔다.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재회에 옆에 있던 서윤이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빠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아빠도 해마다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 그 용감한 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수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러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학자풍의 분위기를 풍기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업은 경찰인 듯 했다. 아빠, 지금 엄청난 일이 있었어. 지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전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버스에서의 일부터 자신을 구해준 여성이 바로 10년 전 할아버지가 구해준 그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화면 속 남자의 표정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변해갔다. 그의 이름은 김진혁. 김태성 교수의 아들이자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이었다. 지수가 휴대폰을 수연에게 넘겼다. 수연은 화면 속 진혁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수연이라고 합니다. 진혁은 화면 속 수연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수없이 읽었던 안개 속의 인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비밀스러운 여성. 그녀가 지금 자신의 딸을 구해내고 눈앞에 나타났다.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을 사이에 두고 숙명적인 인사를 나누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평화와 감동을 산산조각 내며 수연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과 함께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발신자 표시 제한. 수연의 모든 감각이 얼어붙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블랙 아이리스의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구석으로 향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기계음으로 변조되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오만함을 감출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준이었다. 차수연 씨. 아니,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익숙하려나?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수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오랜만이네, 블랙 아이리스. 수연의 세상이 멈췄다. 자신의 코드네임. 국정원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완벽하게 삭제되었어야 할 그녀의 과거. 최민준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내 소중한 딸 서윤이는 지금 나랑 같이 있어. 내가 만든 그림자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해볼까? 수연은 반사적으로 서윤이가 앉아있던 자리를 돌아보았다. 지수와 진혁 부녀는 여전히 영상 통화를 하며 놀라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있어야 할 서윤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텅 빈 의자 위에는 서윤이가 마시던 딸기 주스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운명의 만년필이 기적을 만들어낸 그 순간 가장 잔혹한 악연이 그녀의 심장을 향해 검은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세상이 멈췄다. 차수연의 귀에는 오직 블랙 아이리스라는 그녀의 과거를 관통하는 그 단어만이 얼음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완벽하게 삭제되었어야 할 이름.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적. 그리고 그 적의 손에 넘어간 딸. 그녀가 3년간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평범한 엄마라는 차수연의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여보세요? 영상 통화 화면 속에서 이진혁 팀장의 굳어진 얼굴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수연의 시선은 이미 텅 빈 딸의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 남겨진 미처 다 마시지 못한 딸기 주스 잔이 마치 그녀의 부서진 심장처럼 보였다. 차수연 씨, 정신 차려요. 무슨 일입니까? 이진혁의 외침이 그녀의 의식을 현실로 잡아당겼다. 수연의 눈동자에서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슬픔, 분노, 공포.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는 엄마가 아니었다. 작전 실패를 직감한 현장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화면 속 이진혁에게 말했다. 김진혁 팀장님, 상황 발생. 제 딸 서윤이가 납치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범인은 최민준. 버스에서 마주쳤던 남자입니다. 방금 전 통화에서 제 과거 코드네임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닙니다. 코드네임.
그 한 단어에 베테랑 국제범죄수사팀장인 이진혁은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 납치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전설적인 요원을 직접 겨냥한 고도로 계획된 테러였다. 그의 아버지의 일기장에서만 존재하던 안개 속의 인물 블랙 아이리스가 지금 현실의 비극 속에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팀장님, 이건 경찰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정원에 알릴 수도 없습니다. 범인은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부 조력자나 최악의 경우 제 정보 자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이진혁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우선 이 카페와 주변 CCTV부터 확보해 주십시오. 하지만 절대 경찰 라인을 치거나 소란을 피워선 안 됩니다. 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동전만 한 크기의 소형 장치를 꺼내 휴대폰 유심칩 슬롯에 꽂았다. 국정원을 나오며 만약을 위해 챙겨둔 비상용 보안 회선 생성기였다. 그녀는 암호화된 번호로 단 한 곳에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옛 교관이자 지금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있는 선배에게였다. 저입니다. 블랙 아이리스가 노출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과 함께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그건 차차 알아보고 지금 제 딸이 납치됐습니다. 최민준의 짓입니다. 그가 제 과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비공식적으로. 지금 당장. 그녀는 용건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때 암호화된 메신저 앱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최민준이었다. 게임은 시작됐어, 아이리스. 첫 번째 선물은 내가 처음으로 사람 냄새를 맡았던 곳에 숨겨뒀지. 풋내기 시절 첫 현장 실습을 나갔던 바로 그 장소. 인천항 제1부두 C17번 컨테이너. 그 안에 내 딸의 신발 한 짝과 다음 지시를 뒀다. 일시간 주지. 경찰이나 다른 쥐새끼들이 꼬이면 신발 대신 내 딸의 발목이 배달될 거야. 첫 현장 실습 장소. 그녀의 기록에서 삭제되었어야 할 20년 전의 기억까지 알고 있었다. 최민주는 그녀를 완벽하게 발가벗기고 있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진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인천항 제1부두 C17번 컨테이너. 팀장님은 외곽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혼자 들어갑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 씨, 날 원망해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지수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저는 최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인터넷 검색, 뉴스 기사, SNS, 뭐든 좋아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지수 씨는 학생이니까 의심받지 않고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이건 할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목숨을 걸고 하는 부탁입니다. 수연의 진심 어린 부탁에 지수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닮은 강인함이었다. 수연은 카페를 나섰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인천의 거리는 회색빛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그리고 딸의 미래가 인질로 잡혀있는 인천항으로 향했다. 부서진 거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괴물과도 같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깨부수는 수밖에 없었다. 인천항 제1부두는 거대한 강철의 숲이었다. 해가 저물고 항구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자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바다와 기름 그리고 녹슨 쇠가 뒤섞인 냄새가 차갑게 코를 찔렀다. 이곳은 법과 질서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회색의 공간이었다. 차수연은 화물트럭 운전사로 위장한 채 자연스럽게 부두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복장과 걸음걸이, 말투는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운전사 그 자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진혁이 보내온 부두의 실시간 CCTV 영상과 위성사진, 그리고 20년 전 자신의 기억이 중첩되며 가장 안전한 침투 경로를 3D 지도로 그려내고 있었다. C17번 컨테이너 주변 특이 동향은 없다.
하지만 컨테이너를 직접 감시하는 적외선 카메라 2대와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놈들 전문가를 고용한 것 같다. 이어피스를 통해 전달되는 이진혁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미 인천으로 내려와 항만 관제센터 근처에 임시 지휘본부를 차린 상태였다. 그의 옆에는 지수가 노트북 2대를 동시에 돌리며 최민준의 디지털 흔적을 미친 듯이 추적하고 있었다. 수연은 거대한 크레인 그림자 뒤에 몸을 숨기고 C-17 컨테이너를 응시했다. 함정일 가능성이 99%. 하지만 그 1%의 가능성에 딸의 단서가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주변의 모든 소음과 빛, 바람의 흐름까지 계산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마침내 거대한 화물선이 출항하며 요란한 백고동을 울리는 순간 수연은 움직였다. 백고동 소리가 CCTV의 음성 감지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50m를 10초 안에 주파하여 컨테이너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직접 조립한 소형 EMP 발생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약한 전자기파가 발생하며 3m 반경의 모든 전자장비를 5초간 마비시켰다. 그 5초 안에 수연은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이미 야간 투시경처럼 사물을 식별하고 있었다. 컨테이너 한가운데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서윤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이 올려져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번호폰 하나와 다음 지시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역시 블랙 아이리스. 실망시키지 않는군.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 내가 버린 조국과 내가 얻은 딸. 둘 중 하나를 다시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나? 답은 행동으로 보여줘. 1시간 뒤 월미도 등대 아래에 국정원 요원 신분증을 가져다 놔. 내가 조국을 버리겠다는 증거를 직접 가져오란 말이다. 잔인한 요구였다. 이미 말소된 그녀의 신분증을 가져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것은 그녀를 조롱하고 그녀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심리적 압박이었다. 수연은 번호폰을 켜고 그 안에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최민준이었다. 답을 들으러 왔다. 최민준. 오, 벌써? 대답이 뭔데? 내 답은 둘 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만든 이 더러운 게임판 자체를 내가 부숴버리겠다는 거다. 하. 웃기는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나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 넌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었거든. 스파이는 냉정해야 하지만 엄마는 아니야. 수연은 전화를 끊고 상자 안에 번호폰을 꺼내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밀 기계를 다루는 장인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폰의 기판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 장치를 발견했다. 최민주는 그녀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으려 했던 것이다. 수연은 씩 웃었다. 그리고 그 추적 장치를 항구를 떠나는 러시아행 화물선의 하역 크레인에 몰래 붙여놓았다. 이제 누가 누구를 사냥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지휘본부의 모니터 위에서 수연을 향하던 감시 신호가 갑자기 망망대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진혁은 경악했고 지수는 환호했다. 수연은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해 그의 눈과 귀를 멀리 바다로 던져버린 것이다. 공식적인 법의 백색과 비공식적인 스파이의 흑색 사이. 그 회색의 경계선 위에서 차수연은 자신만의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진혼곡이자 딸을 되찾기 위한 장엄한 서곡이었다. 최민준의 추적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사이 차수연은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진혁의 임시 지휘본부로 복귀한 그녀는 지수가 밤새 수집한 최민준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찾았어요. 지수가 외쳤다. 그녀는 최민준의 아버지가 자살하기 직전 스위스의 한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이 제3국으로 송금된 기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수혜자는 놀랍게도 당시 국정원의 막강한 실세이자
수연의 직속 상관이었던 권 차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권 차장은 최민준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의 비자금을 가로챘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블랙 아이리스가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그녀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연이 스스로 국정원을 떠나자 그는 그녀를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간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복수심에 불타는 최민준을 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이 추악한 배신의 실체를 드러내며 수연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민준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악당이 아니라 더 거대한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는 장기 말에 불과했다. 결국 진짜 적은 최민준이 아니었어. 수연의 입에서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조국의 심장부는 썩어 있었다. 바로 그때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최민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추적 장치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더 오만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역시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군, 아이리스. 넌 내 게임판을 뒤엎으려 하겠지.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야. 최민준은 수연에게 마지막 요구를 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하고 악마적인 제안이었다. 내 딸을 살리고 싶으면 내 손으로 직접 블랙 아이리스를 죽여. 내가 지난 2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부정하란 말이다. 일주일 뒤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동북아 안보 포럼. 그 자리에 내 옛 선배 감찰실장이 참석한다. 포럼장에서 그를 저격해. 내가 국정원의 배신자이자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야. 전 세계 언론이 보는 앞에서. 성공하면 내 딸을 돌려주지. 실패하면 알지. 그것은 수연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과 명예, 그리고 그녀가 지켜온 모든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최악의 수였다. 그녀가 성공한다 해도 그녀는 평생을 테러리스트로 쫓기며 살아야 할 터였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블랙 아이리스인지 한번 증명해봐. 내가 사랑하는 조국과 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아주 기대되는군. 영상이 끊겼다. 이진혁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테러 예고였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진짜 의도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놈은 내가 저격을 실행할 거라고 믿지 않아. 그저 내가 이 불가능한 요구 앞에서 절망하고 갈등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즐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권 차장은 자신의 진짜 목적을 달성하겠지.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민의 흔적이 없었다. 이제 놈이 만든 게임판은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만든 판에서 싸울 겁니다. 그녀는 이진혁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경찰 병력으로는 저놈들의 아지트를 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공식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찰의 사건도 국정원의 작전도 아닙니다. 수연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다. 이건 한 엄마의 전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옛 선배이자 감찰실장에게 그가 절대 추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일주일 뒤 영종도에서 사냥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2마리. 저는 제 방식대로 사냥감을 몰겠습니다. 선배님은 마지막 순간에 방아쇠를 당길 준비만 하십시오. 과거의 유령이 그녀에게 최악의 시험을 던졌지만 그녀는 그 유령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터였다. 블랙 아이리스로서가 아닌 엄마 차수연으로서 그녀는 이제 가장 위험하고 외로운 마지막 작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동북아 안보 포럼이 열리는 날까지 남은 시간은 엿새. 차수연에게는 144시간의 피 말리는 카운트다운이었다. 이진혁은 자신의 모든 연주를 동원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한 비어있는 펜트하우스를 임시 안전가옥 겸 작전본부로 마련했다. 통유리 너머로 영종도와 인천대교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역설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안전한 요새였다.
그곳에서 수연은 자신의 마지막 작전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다. 체스판의 모든 말을 꿰뚫어보고 상대의 수를 예측하며 승리를 설계하는 그랜드 마스터의 눈빛이었다. 이것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수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의 거대한 유리창에 작전 지도를 그리며 이진혁과 김지수에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첫 번째 전선은 기만입니다. 저는 최민준의 요구대로 그의 선배를 저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연기할 겁니다. 그가 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이진혁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부탁을 했다. 국정원에서 퇴출된 요원들이 암암리에 거래하는 블랙마켓. 그곳을 통해 실제 격발은 불가능하지만 외형과 무게는 완벽하게 동일한 저격용 소총 ASW338LM 모델을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과거 유럽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 최민준에게 자신이 정말로 각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품이었다. 제가 영종도 포럼 행사장 주변을 정찰하고 저격 포인트를 물색하는 모습을 놈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최민준과 그의 뒤에 있는 진짜 몸통인 권 차장이 블랙 아이리스가 마침내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영종도에 완벽하게 묶어두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연의 눈에서 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보았다. 두 번째 전선은 추적입니다. 진짜 전쟁이죠. 수연의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다. 지수 씨. 최민준은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완벽함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그의 취향, 그의 과시욕.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해외 계좌, 법인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추적해 주세요. 돈의 흐름 끝에 그가 숨을 만한 장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는 정보전의 최전선의 선 전사였다. 며칠 동안 수연은 완벽하게 무너져가는 테러리스트를 연기했다. 인천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야산에서 저격총의 0점을 잡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했고 영종도의 포럼 행사장 주변 호텔을 예약하며 저격 위치를 물색하는 듯한 흔적을 남겼다. 그 모든 정보는 최민준의 귀로 흘러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게임이 성공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희열을 느꼈다. 그 사이 지휘본부에서는 지수의 추적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찾았어요. 사건 발생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지수가 외쳤다. 최민준이 유령 회사를 통해 왕산 마리나의 개인 요트 정박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3주 전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최신형 방탄 요트 타나토스 THANATOS호를 그곳으로 밀반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라는 이름. 이진혁이 즉시 경찰 내 정보망을 통해 확인했다. 최근 왕산 마리나 주변에서 일반적인 식자재와는 격이 다른 최고급 와인과 식료품이 특정 요트로 대량 반입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수연의 프로파일링과 모든 정보가 하나로 맞춰졌다. 사방이 바다로 트인 요트. 완벽한 고립과 방어가 가능하면서도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유사시에는 즉시 공해상으로 도주할 수도 있지. 최민준다운 발상이야. 수연은 즉시 이진혁에게 인천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당 마리나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 정찰 드론을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보내온 고화질 열화상 영상. 타나토스 호의 갑판 위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여론들이, 그리고 선실 안에는 최민준으로 보이는 여론과 그 옆 작은 방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작은 아이의 여론이 포착되었다. 서윤이었다. 마침내 사냥감의 위치가 특정되었다. 포럼이 열리기 하루 전날 밤. 수연은 저격용 소총이 든 가방을 챙겨 들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모든 감시망이 그녀가 영종도로 향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탄 차는 영종대교가 아닌 인천항 연안부두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사냥의 설계는 끝났다.
최민준과 권 차장이 영종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벌어질 거짓 사냥에 취해 있는 동안 진짜 사냥꾼은 어둠을 뚫고 사냥감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왕산 마리나의 밤은 고요했다. 수십 척의 호화 요트들이 부두에 정박한 채 부드러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가장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곳에 타나토스호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수연은 한 마리의 인어처럼 소리 없이 물속을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산소통도 없이 오직 특수 제작된 소형 제호흡기 하나에 의지한 채 요트의 감시망을 피해 선체 하부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력한 자성을 띤 소형 폭약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용이 아니었다. 그녀는 요트의 스크루 프로펠러 근처 음파 탐지기의 사각지대에 폭약을 부착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어피스를 통해 속삭였다. 1단계 완료. 진입 준비. 알겠습니다. 5분 뒤 마리나 전체의 정전 및 통신 장애를 유발하겠습니다. 선배님께 주어진 시간은 단 3분입니다. 이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수의 도움을 받아 마리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해킹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수연은 요트의 앵커 체인을 타고 소리 없이 갑판 위로 올라섰다. 칠흑 같은 전투복은 그녀를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시켰다. 갑판 위를 순찰하던 경호원 2명. 수연은 그들의 등 뒤로 유령처럼 접근해 목의 신경다발을 정확하게 압박했다. 두 사람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약속된 시간. 마리나 전체의 조명이 일순간 암전되고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타나토스 호의 내부 역시 비상전력으로 전환되며 잠시 혼란에 빠졌다. 수연은 그 3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드론으로 확보해둔 내부 구조도를 따라 망설임 없이 선실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목표는 최상층에 위치한 선장실. 최민준의 집무실이자 서윤이가 갇혀있을 장소였다. 복도에서 마주친 경호원들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제압하며 그녀는 마침내 선장실 문 앞에 도달했다. 문 안에서는 최민준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위성 전화로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아니, 단순한 정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수연은 문을 부수는 대신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문틈으로 밀어넣어 내부를 살폈다. 최민준은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의 작은 모니터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잠들어 있는 서윤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최민준이 보고 있던 것은 서윤이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는 벽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영종도 포럼 행사장 주변의 실시간 CCTV 화면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수연이 지금 저격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수연의 증폭된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권 차장이었다. 흥분하지 마, 최 대표. 그 여자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내일 아침 차수연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자네는 자유고 나는 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약속했던 판도라는 내가 안전하게 처리하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권 차장은 최민준에게 수연을 제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소란이 생기면 최민준마저 제거한 뒤 모든 비밀이 담긴 판도라 파일을 독차지할 속셈이었던 것이다. 수연은 깨달았다. 서윤이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추악한 거래의 증거를 판도라의 심장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부착했던 소형 폭약의 원격 스위치를 눌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요트의 프로펠러 부분이 폭발하며 선체가 크게 흔들렸다. 진짜 폭발이 아닌 경고를 위한 충격파였다. 으악! 뭐야? 최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다. 그 순간 수연은 선장실의 강화 유리를 팔꿈치로 깨부수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검은 불꽃처럼. 게임은 끝났어, 최민준. 그리고 권 차장님. 지금 이 대화 잘 녹음되고 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손목시계에 장착된 소형 녹음기를 들어 보이며 전화기 너머의 진짜 적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내 인연. 전화기 너머 권 차장의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민주는 눈앞에 나타난 수연의 모습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둘러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수연의 발이 더 빨랐다. 그녀가 걷어찬 의자가 그의 다리를 덮치며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수연은 넘어진 최민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선장실의 통신 장비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권 차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자신의 보안 USB에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이 추악한 음모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이대로는 안 끝나 다 같이 죽는 거야. 궁지에 몰린 최민준이 눈을 번뜩이며 자폭장치로 보이는 붉은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그의 수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다운로드를 기다리는 동시에 소파 쿠션을 뜯어내 그 안의 솜을 최민준에게 던졌다. 시야가 가려진 최민준이 당황하는 사이 그녀는 책상 위를 가로질러 날아 그의 손목을 꺾어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제압했다. 내 아버지는 적어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었지만 너는 그저 겁쟁이일 뿐이구나. 수연이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이는 순간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USB를 뽑아들고 최민준의 머리를 강타해 완전히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제 서윤이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서윤이가 갇혀있는 옆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소란에 잠이 깬 서윤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서윤아, 괜찮아.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수연이 딸을 안아들고 갑판으로 나가려던 순간 요트 아래에서 여러 대의 모터보트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민준의 사설 경호팀이 폭발 소리와 통신 두절의 원인을 파악하고 본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연은 이어피스를 통해 외쳤다. 팀장님, 지금입니다. B플랜 실행해 주십시오. 그녀의 신호에 이진혁이 움직였다. 그는 인천해양경찰의 왕산마리나에서 폭발과 함께 총성이 들렸으며 해상 도주를 시도하는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넣었다. 동시에 그가 포섭해둔 항만 노동자들이 마리나의 입구를 폐 컨테이너로 막아버리기 시작했다. 마리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해경의 사이렌 소리, 경호팀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완벽한 혼란이 연출되었다. 수연은 그 혼란을 틈타 서윤이를 품에 안고 요트의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미리 준비해둔 소형 고무보트를 바다로 던지고 자신도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렸다. 차가운 밤바다가 모녀를 감쌌지만 수연의 품속에서 서윤이는 안전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가르며 작은 고무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경과 경호팀이 타나토스 호 주변에서 교전을 벌이는 동안 진짜 주인공은 이미 무대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된 장소에서 수연은 이진혁과 재회했다. 흠뻑 젖은 서윤이는 지수가 준비해둔 담요에 쌓여 안정을 되찾았다. 수연의 손에는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 판도라의 심장이 담긴 USB 드라이브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딸은 되찾았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조국의 심장에 숨어든 진짜 적을 향한 블랙 아이리스의 마지막 복수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송도 국제도시의 펜트하우스. 통유리 너머로 인천대교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야경도 지금 차수연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푹신한 소파에 잠든 딸 서윤이의 이마를 쓸어주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지난 며칠간 숨 쉬는 법조차 잊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딸은 안전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 드라이브. 그 안에는 국가정보기관의 심장부를 썩게 만든 거대한 암세포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권 차장. 그가 권좌에 있는 한 자신과 서윤이는 평생 빗속에 숨은 그림자처럼 살아야 할 터였다. 이진혁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론에 공개하기엔 너무 위험한 파일입니다. 권 차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론전으로 싸워선 안 돼요.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수연은 결심했다.
이 부패의 고리를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자신을 가장 아꼈던 단 한 사람의 손에 맡기기로.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는 대신 국정원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발휘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녀는 이진혁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서울 시내의 한 낡은 중고 서점. 그곳의 역사 코너 동유럽의 민주화 섹션에 특정 작가의 초판본 시집을 한 권 꽂아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정원 내에서도 그녀와 그녀의 선배인 감찰실장만이 아는 가장 원시적이고 안전한 비상 연락망이었다. 도움이 아닌 거래가 필요하다는 뜻의 암호. 이틀 뒤 늦은 밤. 서울 국립현충원의 인적 없는 산책로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마주섰다. 수연과 그녀의 옛 스승이자 선배인 감찰실장이었다. 살아있었구나, 수연아.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은 자가 산 자들을 심판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그 안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 감찰실장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조직의 치부였다. 이걸 어째서 나에게? 저는 더 이상 국정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믿습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되 이 나무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국에 바치는 마지막 임무 보고서이자 선배님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수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관에 대한 복종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것이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블랙 아이리스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이 나무 전체를 불태워버릴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마지막 부탁이었다. 일주일 후 2025년 7월 12일.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국정원의 유력 차기 원장 후보였던 권력의 실세, 권 차장이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이적 단체와 내통한 혐의 간첩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은 연일 내부 감찰 시스템의 쾌거라며 대서특필했지만 그 배후에 전설적인 요원 블랙 아이리스의 목숨을 건 마지막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부패의 심장부는 소리 없이 도려내졌다.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수연에게 이진혁이 찾아왔다. 그는 최민준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내밀었다. 최민준, 권 차장과의 모든 커넥션을 자백했습니다. 아마 무기징역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신임 감찰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차수연 씨와 하서윤 양에 대한 모든 기록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진혁은 보고서를 덮고 수연을 향해 처음으로 경례를 붙였다. 경찰이 아닌 한 명의 국민으로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블랙 아이리스. 당신이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그 앞에서 모든 긴장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빛과 그림자 사이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년 후 뉴질랜드 퀸스타운의 와카티프 호숫가. 만년설이 덮인 산을 배경으로 에메랄드빛 호수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호숫가에 작은 정원이 딸린 집, 그곳에서 12살이 된 서윤이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차수연은 딸의 생일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함께 불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김진혁과 교환학생으로 뉴질랜드에 와 있는 김지수가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권 차장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연은 국정원 감찰실장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과거를 뒤로 한 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곳에 정착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총과 정보를 다루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한국의 문학 작품을 번역하며 서윤이의 등하교를 챙기는 평범한 엄마 소피아 차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모, 내 선물. 지수가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건네자 서윤이가 신나게 포장을 뜯었다. 그 안에는 전문가용 스케치북과 파스텔 세트가 들어있었다. 와, 고마워요, 지수 이모. 나 이제 엄마 얼굴 진짜 멋있게 그려줄 수 있겠다.
아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진혁은 어느새 수연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호수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평화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더군요. 아주 시끄럽고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지독하게 평화로워서 어색할 때도 있어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운명이 던진 가장 잔혹한 시련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얻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 정원 한쪽 구석에 짙은 보랏빛의 붓꽃 차이러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블랙 아이리스는 죽었지만 그 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지혜, 용기, 그리고 희망이라는 꽃말처럼. 차수연,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작전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눈부시게 평화로운 그녀의 진짜 인생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